자, 우리 허생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박지원 소설이고, 그 아래 제목 아래 읽어보면 이 작품은 열하 일기에 수록된 한문 소설로 작가는 허생이라는 비범한 인물을 통해 당대, 이 당시는 조선 후기야. 당대 경제적, 사회적 문제, 지배계층인 양반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실학 사상을 드러냈다. 우리가 그냥 실학 사상은 뭐 대부분 아이들이 알 텐데 조선 후기에 주로 뭐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를 배웠으면 써먹어라 뭐 이런 실용주의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현실성 없이 추진되던 북벌 정책과 자 북벌 정책이라는 개념도 알면 좋은데 우리가 병자호란이 터졌죠. 병자호란 터지고 나서 이제 인조가 인조 때 병자호란 터지고 나서 그 청나라에게 다시 복수하자라는 막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어. 그래서 명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조선을 위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청나라를 다시 복수하자, 공격하자 이게 북벌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의 반청 의식, 반청은 청나라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청나라를 싫어하는 그런 생각을 공격하고 적극적인 상행위를 통해 상행위는 장사겠죠. 장사를 통해 부국 이민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방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들어갔네요.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장면별로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장면별로 잘라서 그 장면의 의미를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할 텐데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 일단 허생 인물 소개해야지. 주인공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 자, 묵적동 보면 알겠지만 지금 충무로래요. 영화로 유명한. 자, 그다음에 과거에 가난했던 양반이 살았던 지역인가 봐. 그러면 과거에 가난했던 양반이 살았기 때문에 허생은 우리가 몰락한 양반이었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묵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있었다. 살구나무 향해서 살인문이 열려 있었고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그만큼 허생은 어떻다? 가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허생은 가난했고 그다음에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그 아내가 아내 나왔네 동그라미 그 아내가 삭바느질하며 겨우 입에 풀칠러서 왔다. 그만큼 어땠다? 가난했다인데 우리가 가난했다에 대한 사자성어를 하나 알면 삼순구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순구식.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30일 동안 9끼의 식사밖에 못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되게 가난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속담 중에서 서발 막대를 그러니까 긴 막대를 휘저어봤자 직건불 하나 걸리는 게 없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집에서 막 이렇게 휘둘렀는데 아무것도 막대기에 닿지가 않아. 그게 뭐야? 집에 아무 물건이 없는 거야. 그러면 가난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서발 막대 휘저어봤자 직건불 하나 걸리는 게 없다. 이런 속담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그만큼 여기서 우리가 허생은 가난하고 그래서 허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몰락한 양반이다. 허생은 몰락한 선비 양반이다. 허생은 이제 책을 읽으니까 양반 계급이겠죠. 갑니다. 하루는 아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은 임자는 이제 허생이겠죠.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면서 책을 왜 읽습니까? 자, 아내의 가치관과 허생의 가치관은 지금 달라. 아내는 뭔가를 공부했으면 그걸 통해서 과거를 보든 아니면 뭘 하든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허생은 웃으면서 내가 책 읽는 것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 이거 아직 그렇게까지는 내가 책을 완전 읽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허생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책 읽는 것은 과거를 보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인격 수양, 나의 수양을 위해서 읽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오케이? 다시 아내는 뭐라고요? 아니 왜 지금까지 책 읽고 공부했는데 과거 왜 안 봅니까? 허생이 뭐라고 그래? 내가 책 읽는 것은 미숙하다. 이때 미숙하다는 과거 시험에 불합격할 것 같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인격 수양을 하기 위해서인데 아직 조금 미숙한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그러면
장인밭이 일이라도 못합니까? 즉 책을 읽었으니까 뭔가를 만드는 일이라도 못합니까? 허생이 그건 배우지 못해서 못하오 어쩌란 말이오 이러죠. 그러면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장사는 뭐야? 장사는 장사라도 해라 이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아내는 무능한 당신보다는 차라리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공, 그 다음에 장사할 수 있는 상이 더 유능하고 그게 더 낫다라는 아내의 생각. 근데 아내의 생각이 여기서 중요해. 아내의 생각이 바로 누구의 생각이야? 작가의 생각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해설은 좀 이따 읽을게요. 제 세계관은. 자, 그랬더니 허생이 뭐랍니까? 장사하는 미천이 드는데, 미천 뭡니까? 돈이 드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치, 돈이 없어 못한다니지? 아내가 화를 내. 왜 화를 내? 아니 뭐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밤낮 책만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쩌란 말인가? 그 말뿐이요? 아니 장인일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며 그럼 도적질을 못합니까? 진짜 남편을 막 눌러버리죠. 도덕질 못합니까? 왜 이렇게 당신 뭐합니까? 무능합니까? 이거죠. 그랬더니 허생이 책을 덮고 일어나서 뭐라 그래? 아이고 답답하다. 내가 책 읽기를 10년 약속했는데 즉 10년 동안 책을 읽으려 했는데 이제 7년인데 아유 그만 접어야 다니 하고 집을 나섰다. 여기까지 선생님은 첫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뭡니까? 무능한 허생과 그를 질타하는 아내의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잠깐만 앞에 여기 나왔어요. 일단 선생님 요거 잠깐 볼게요. 오른쪽 날개 문제 잠깐 볼게요. 첫 머리에서 배경 묘사는 이 작품에 어떤 기능합니까? 어떤 기능합니까? 허생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겠죠? 허생 집안 살림이 매우 가난한 것과 그 다음 허생은 집안을 돌보는 것에 무관심했다, 무능력했다 이거지. 그 다음 또 뭡니까? 남산 아래가 주로 남인계통의 몰락한 선비들이 살았던 것을 고려하면 허생의 신분과 처지를 암시한다. 오케이? 허생의 신분은 몰락한 양반이고 처지는 가난하다. 이걸 즉 배경 묘사를 통해 이걸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선생님 그냥 필기 안 하고 이걸로 처리할게요. 첫 번째 장면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허생과 허생 아내의 갈등입니다. 자, 그러면 허생에게 가치관은 뭐냐? 일단 어때요? 가장임에도 경제적 무능하고 생계에 대한 관심이 없죠? 글 읽기만 열중하고 학문 완성을 추구해서 학문 완성은 인격 완성, 그 다음에 인격의 수양, 공부, 그냥 공부란 목적은 그냥 공부인 거야. 그래서 비실용적이야. 관념적이야. 허생의 아내는 뭐랍니까? 이런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 유지하지 남편에게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상당히 실용적이야. 실리적이야. 이런 두 사람의 뭐가 생겨요? 가치관의 차이가 생깁니다. 괜찮습니까? 가치관의 차이인데 그럼 선생님이 퀴즈. 작가는 말이야. 첫 번째 장면에서 허생과 허생의 아내 중에 누구 편일까? 누구 편일까? 허생의 아내겠지. 그래서 허생의 아내가 바로 첫 번째 장면에서 작가의 대변인이 되는 겁니다. 대변인. 즉 작가는 자기 생각을 아내를 통해 드러낸 거에서 뭐다? 배웠으면 써먹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아내와 허생과 허생의 아내의 가치관의 차이다. 허생은 되게 학문을 어떤 인격 수양이라든가 그냥 뭐 무능력하는 그런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아내는 배웠으면 써먹어야 된다라는 실용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해서 첫 번째 장면에서는 배경과 그 다음에 허생과 허생 아내의 가치관의 차이 정리하면 되겠고요. 제재계가는 맨 뒤에 다 읽고 다시 돌아와서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장면 갑시다. 이제 허생은 뭐 했습니까? 그 전에 먼저 미안. 다시 왼쪽에 읽기 물음. 아내는 허생에게 왜 화를 냈습니까? 뭐 당연히 알죠. 허생은 가장으로서 생계를 돌보지 않고 그냥 전혀 도움 안 되는 책 읽기에만 몰두하며 세월을 보내니까 뭐 쉽죠. 자, 두 번째 장면은 이제 허생이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었어. 왜 없었죠? 집에서 7년 동안 10년을 계획하고 아내한테 욕 처먹은 7년 동안 책만 읽었으니까 집에서. 그래서 그냥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까 아주 번화한 운종과 종로 내거리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서울에서 누가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변씨라고 말합니다. 자, 변씨 동그라미. 자, 허생은 이제 변씨집을 찾아갑니다. 허생은 변씨를 만나 길게 인사를 하고 그래도 예를 갖춰야 되죠. 자, 말합니다. 내가 집이 가난하여 뭔가 조그만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그대에게 만냥을 빌릴까 하오. 와, 허생 어땠습니까? 엄청 당당하죠. 돈 빌릴 때. 야, 허생이 변씨 아니야? 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래? 내가 무슨 시험할 텐데 너 돈 많지? 만냥만 빌려줘. 야, 상당히 당당해요. 지금, 야, 근데 이게 문학이니까 당당하다 얘기하지. 우리 지금 관점에서 또라이지, 그지? 허생의 비범함이 드러납니다. 그럼 너희가 변씨라면 빌려주겠니? 미친놈이라고 쫓아내겠니? 미친놈이라 쫓아내겠지. 만냥이면 지금 엄청난 돈인데. 근데 변씨가 뭐라고 그래? 그러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만금 줬다. 야, 변씨도 미쳤어, 그지? 변씨도 배포가 남달라, 그지? 변씨는 배포가 남달하다. 즉 뭐야? 사람을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야. 뭐라고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갖고 있다. 즉 허생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변씨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 새끼 뭔가 좀 자기 능력을 되게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내가 한번 받아줄게, 내가 너 테스트해볼게 하면서 만냥을 빌려주는 변씨도 어떤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보는 안목이 있죠. 허생은 고맙다는 인사도 않고 뭐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당한 태도를 보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른쪽 왼쪽 보면 허생과 변씨의 성격과 인물 유형을 보면요, 허생은 어때요? 경제적 무능하지만 돈 빌리면서 당당하며 자신만만합니다. 자, 어쨌든 허생은 조선 후기 경제적 몰락하는 양반 계층인데, 사실 허생은 이것만 봤을 때 돈이라는 것에 상당히 구애받지 않는 사람 같아. 그치? 야, 만냥만 빌려줘. 상당히 스케일 크잖아? 돈에 대해서 쩔쩔매지 않는, 그냥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같아요. 자, 변씨는 뭡니까? 안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고요. 허생에게 큰 돈을 빌려줄 만큼 배포가 크고 대범합니다. 신흥상인 계층인 것 같아요. 뭐야? 장사를 통해 돈을 많이 번 사람 같죠. 자, 이제 갑니다. 변씨지. 자, 그게 서생 갔어요. 변씨를 그렇게 보냈고요. 그러니까 변씨 옆에 있던 변씨 집에 변씨의 자식들과 손님들은 어이가 없겠죠. 그들을 봤을 때 허생의 몰골을 보니까 영락없는 거지입니다. 어떤 거지냐? 묶어봐. 허리에 두른 실띠는 술이 다 빠져 있고, 신발의 뒤축은 다 뜯어져 있고,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 옷은 그을려서 행색이 꾀지지하고, 코에는 맑은 콧물이 나. 찐따네, 찐따. 여기까지 내용 정리 방법 묘사죠. 뭘 묘사했습니까? 허생의 모습을 묘사했죠.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묘사했죠. 그러니까 허생이 가고 나서 모두 크게 놀라서 변씨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 도대체 뭘 보고 돈을 빌려주냐, 이거겠죠? 대인께서는 저 사람 아십니까? 변씨, 몰라. 아니, 지금까지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만금을 함부로 던져주고 이름까지 묻지 않다니 왜 그러셨습니까? 한마디 뭐야? 아니, 저런 거지한테 돈을 왜 빌려줬습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변씨와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건 뭐야? 니들은 모를 거다, 이런 뜻이죠. 원래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오케이? 무엇을 빌릴 사람은 반드시 동그라미 1번,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뭐야? 제가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뭔가를 하는데 이게 대박 나면 진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진짜입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뭐야? 자기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해. 그리고 제가 말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동그라미 3번, 안색은 부끄러움에 비굴하고 말은 중언부언한다. 중언부언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다. 뭐야? 그러니까 저기 조금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이거야. 돈 빌릴 때. 이거는 누가? 허생이? 아니,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러, 무언가를 빌리러 온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거야. 괜찮아? 그런데 말이야, 저 손님은, 허생은 말이야, 비록 행색은 꾀죄죄하지만, 동그라미 A, 동그라미 이건 A로 갈게요. 이건 허생의 태도였습니다. 하는 말은 간단하고 눈빛은 오마하게 띄고, 그 다음에 간단, 동그라미 B, 눈빛은 오만하게 뜨고, 그러니까 뭐야? 거만하게 떴다는 얘기야. 동그라미 C, 얼굴에 뭐다?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러 온 사람과 허생의 태도는 달랐다 이거죠. 내용 전개 방법? 대조. 그죠? 일반적 사람과 허생을 대조했죠.
저런 모습이면 필시 돈을 갖고도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닐 거다. 뭔 뜻이야? 돈을 되게 좋아하고 돈에 만족하는, 즉 돈에 막 빠져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가 시험을 해본다는 게 있어서 만냥 빌렸잖아. 그 시험 해보자는 것은 분명히 작은 일이 아닐 거다. 되게 스케일이 큰 일 거다. 나 역시 그래서 저 손님을 시험해 보고 싶다. 저 사람의 그 시험이 성공할지 말지. 아니, 주지 않으려면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이런 생각을 갖고 만금을 줬는데, 줄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의 이름을 알아서 뭐 하겠냐 이걸. 와, 대범한 성격이야. 그 다음 또 뭡니까? 허생은 변씨는 대범하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은 두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장면. 오케이? 여기까지 두 번째 장면 끝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뭔 얘기입니까? 변씨와 허생에 대한 얘기인데, 즉 허생이 변씨한테 가서 돈을 빌린 얘기인데 둘 다 대단합니다. 그죠? 오른쪽 읽기 보면 변씨는 허생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정리한 거 다시 하면 꼬라지는 초라하지만 재물에 욕심이 없고 떳떳한 마음을 지닌 비범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허생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변씨와 그 가족들이겠죠. 자제와 손님들은 허생을 거지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때요? 왜 돈을 빌려줬냐? 그래서 어때요? 보통 사람들처럼 겉모습만 보고 인물을 평가했다. 하지만 변씨는 허생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즉 간단한 말, 오만한 눈빛, 부끄러움없는 기세, 이걸 통해서 허생이 재물 욕심이 없고 큰 뜻을 지녔다 여긴다. 그래서 비범한 안목으로 인물을 평가한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태도와 그다음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봤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다음은 선생님 여기서 여기가 2번이라 그랬죠. 빨간색으로 쓸게요. 여기가 첫 번 장면이 1번. 그죠? 자, 선생님이 3번 장면 이제 가야겠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3번입니다. 자, 만냥을 빌린 허생은 누구한테 빌렸죠? 변씨한테.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면 되게 웃기겠다. 그지? 가서 아내한테, 자, 여기 돈 있어. 그러니까 나 좀 그만 갈구시오. 근데 그 빌린 돈이잖아. 그지? 허생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발로 경기도 안성으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경기도 안성. 자, 공간에 이동이 들어가죠. 한양, 서울에서 안성 갑니다.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지낼 곳을 마련해요. 안성은 어떤 곳이냐면요,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선이고 삼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초입 골목이 됩니다. 서울에서 내려갈 때 안성을 지나가야 돼. 길목이 돼, 길목. 거기서 이제 허생은 안성에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모든 과일을 시세, 지금 파는 가격에 곱절 더블로 모조리 사들였다. 이걸 사재기라고 하죠. 근데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매점매석이라고 합니다. 매점매석. 뭔 뜻이야? 싹쓸이죠.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보통 연회, 잔치를 벌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대. 아이? 왜? 허생이 과일을 싹 다 사들여서.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더블, 2배의 가격으로 팔았던 그 과일 장사꾼들이 10배 가격으로 어때요? 사게 되었대. 허생한테 와서. 괜찮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고 취약하다. 허생이 한숨 쉬며 탄식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허생의 테스트겠죠? 겨우 만금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알만하다, 이런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안성에서 한 행동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뭐요? 허생이 뭐랬죠? 선생님 여기다 적을게요. 뒤에다 적어도 되는데 여기다 적을게요. 매점매석을 통해서 싹쓸이 사재기죠. 허생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첫 번째 뭐냐? 애들아, 선생님이 만약에 너희한테 돈을 1,000만 원을 주고 너희 동네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사과를 싹 다 사라 그래. 그러면 그 다음날 내일 사과값이 오르니? 아니지. 왜? 그 다음날 이마트 가면 사과가 또 채워져 있지. 지금은 유통이 아주 좋아. 그치? 그래서 저기 사과가 많이 자란 곳에 사과를 이제 많이 나오는 곳에 가서 하루면
하루면 사과 갖고 자. 야, 요즘은 그지 하루 만에 택배가 왔다 갔다 하고 그지 쇼핑몰에서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야. 옛날에 주로 대구라는 지역에서 사과가 많이 나왔거든. 그럼 대구에서 사과를 어 이제 농부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사과를 이제 어떻게 하죠? 추수해다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안성까지 갖고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차라리 오는 동안 썩으니까 지들이 다 먹어버려. 유통구조가 취약해. 괜찮니? 그래서 이 매점 매석을 통해서 어때? 사과값, 과일값이 너무 올랐죠? 그걸 통해서 드러내는 게 유통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야. 조선시대는 뭐였다? 유통구조가 너무 취약했다. 괜찮니? 경제구조가 너무 취약했다. 이런 뜻이야. 자, 다음 두 번째 뭘 얘기했냐면 아니 사과가 없으면 허생이 다 사서 사과 없으면 야 양반들이 잔치할 때 과일 빼면 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양반들이 제사할 때도 과일 빼면 되잖아. 근데 곧 죽어도 양반들은 과일을 놔야 돼. 이거 뭐야? 허례허식. 그지? 양반의 허례허식. 꼭 다 갖춰야 돼. 이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생이 매점매석한 행동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우리 조선의 유통구조, 경제구조의 취약성. 또 선생님이 경제구조라도 쓸게요. 경제구조의 취약성도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양반의 허례허식도 비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있어요. 허생은 이제 또 뭐합니까? 다시 칼과 호미, 배, 명주, 솜을 가지고 제주도로 갑니다. 괜찮습니까? 자, 제주도는 이제 섬이죠. 공간의 이동이에요. 서울에서 안성으로 갔다가 제주도 가죠. 그곳에서도 말총을 다 사들입니다. 자, 말총은 뭐냐면 말꼬리 털인데 조선시대 성인 남성들의 필수품이었던 갓과 탄건의 재료가 됩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거다. 왜? 내가 말총을 다 사버렸으니까. 과연 얼마 있다가 만건값도 10배로 치솟았다. 여기까지 허생의 매점 매석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조선의 유통구조, 경제구조가 상당히 취약하다. 두 번째 뭐야? 양반의 허례허식 비판.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말총이 없으면은 양반들이 뭐해? 가시나 탄 거는 안 쓰면 되잖아. 근데 곧 죽어도 써야 돼. 그러니까 비싼 값 주고라도 사야 되는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한다. 여기까지 선생님은 세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장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왼쪽 날개 읽어보면 허생의 사재기, 매점 매석으로 말총을 고른 까닭은 무엇인가? 망거는 조선시대 성인 남성들의 필수품이고 각각 탄 거는 양반들이 예법에 맞는 옷차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들 재료는 모두 말총인데 다른 대체제가 없어요. 즉 허례허식에 얽매인 양반들은 예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건값이 크게 올라도 그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 위해 사재기를 말총으로 한 거죠. 자, 허생의 상행위에 대한 현실 비판입니다. 허생은 상행위 매점 매석했죠? 과일을 독점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제사나 잔치를 치르지 못해요. 말총을 독점해서 만건값이 뛰어서 사람이 머리에 싸매지 못해요. 도대체 뭘 비판하냐?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작은 경제구조와 취약한 유통구조를 비판하고 양반의 그 예법에 집착하고 허례허식에 빠져있는 양반을 비판한다. 선생님이 정리한 거 이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장면 들어갈까요? 장면별로 정리하면 되게 쉬워요. 허생은 이제 제주도에서 다시 육지로 넘어와야 되잖아. 늙은 뱃사공을 이제 배 타고 와야 되니까 뱃사공이 이제 모는 배를 탔어요. 뱃송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바다 밖에 사람 살만한 빈섬이 있던가? 왜? 뱃사공 하도 배를 타고 자주 돌아다녔으니까 혹시 빈섬 하나 본 거 있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뱃사공이 뭐라는지 볼까요?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태풍 때문에 표류하여 서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느 빈섬에 도착했습니다. 따져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사문 해석 보면 알겠죠? 사문 뭡니까? 알 수 없대요. 그 다음에 일본의 장기 나가사키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저절로 피고 과일이 익어가고 사슴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가 사람 봐도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곳이야?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지. 허생이 그 소리 듣고 어때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나와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좀 그곳으로 데려가 주렴 이거지. 사공이 그의 말을 따르고 허생을 데리고 갑니다.
바람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이제 그 섬으로 갔습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했어요. 허생은 실망했어. 왜 실망인지 볼까요? 좋긴 한데 땅이 천리가 못 된다. 즉 뭡니까? 땅이 너무 좁아.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지만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니 그저 돈 많은 늙은이가 될 수 있다. 뭐야? 돈은 이곳에서 벌 수 있다. 하지만 나라를 세울 수는 없겠다. 자, 섬의 규모를 아시안 허생. 허생은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어때? 섬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사공이 물어봅니다. 아니, 텅 빈 섬에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함께 여기서 살려 합니까? 그러니까 허생 뭡니까?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걱정이지. 사람이 없음을 어찌 걱정해야 하는가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여기서 허생이 원하는 이상적 사회 모습 잠깐 볼까요? 선생님 동그라미 1번 적을게요. 허생이 원하는 이상적 사회 모습은 유교적 덕치주의가 있는 사회입니다. 유교적 덕치주의 사회입니다. 뭐라고요? 허생이 원하는 이상적 사회 모습입니다. 이 빈 섬에서 덕을 갖춘다면 사람들이 뭐한다? 몰려올 거다. 괜찮습니까? 즉 유교적 덕치주의. 여기 아래 해석 봐도 덕이 있는 자는 고독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삶이 있다. 그러니까 사공이 사람이 없는데 혼자 여기서 뭐하고 살 거냐 했더니 허생이 뭐라고 그래? 덕이 있다며 사람들이 모일 거다. 이런 얘기에서 허생이 원하는 이상적 사회는 유교적 덕치주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를게요. 여기까지 몇 번째 장면이었죠? 우리 여기까지 네 번째 장면이죠. 자, 네 번째 장면 뭡니까? 허생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길에 사공과 함께 빈섬에 가서 허생이 원하는 이상적 사회 모습을 지금 은근슬쩍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허생은 육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육지로 들어와서요. 그때 전라도 변산 지역에서는 도적대가 너무 많았대. 그 당시 시대상을 알 수가 있죠. 왜 도적대가 많았을까요?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라가 뭐 해야 돼? 나라가 그 백성들 진짜 전쟁으로 인해서 진짜 힘들게 지내는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해? 다시 우리가 북벌 청나라에 공격하자. 우리가 이제 복수하자. 이제 우리가 공격하자. 이런 그런 지금 그 당시 시대 상황이니까 백성들을 돌볼 여유가 없지. 오히려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걷고 무기 만들고 훈련시키고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다 빡차서 농민인 백성들이 다 이제 농사를 때려치고 도적이 돼버린 거야. 그런 시대상을 알 수가 있겠지. 그 지방 고을과 군에서 군조를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 자, 이거는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서 도적은 처음부터 도적이 아니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농민들, 그다음 우리 백성들이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도적들을 군사를 풀어서 잡는다고 그 도적들이 도적을 안 하겠니? 어차피 일반 백성이 돼도 굶어 죽는데 이거는 상당히 해결책으로 적절하지 않아. 그지? 이건 되게 적절하지 않은 해결책이지. 아무튼 군사를 일으켜서 잡으니까 도적대도 밖으로 쉽게 나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도적들이 굶주림에 허덕여요. 허생이 도적 속으로 들어가서 괴수를 도적 우두머리를 만났습니다. 오케이? 만나서 뭐랍니까? 여기가 5번 장면이죠. 안 썼네. 5번 장면입니다. 만나서 뭐라 그래요? 야, 도적들아, 너희들이 1000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나눠갔냐? 당연히 한 양이지. 너네 아내 있냐? 없어. 그럼 밭은 있나? 자, 도적들 웃어. 아니, 우리가 밭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도적이 됐단 말일까? 그럼 얘네가 도적이 된 이유는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평범한 양민의 삶을 살지 못해 도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허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들이 그렇게 잘한다면 어째서 장가 들고 살림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면 도적놈이나 이름도 안 들을 거고 집에 살며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떠돌아다녀도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고 길이길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할 텐데 그러니까 도적들이 누가 원하지 않겠냐? 돈이 없어서 못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평범하게 솔직히 얘들아 먹고 결혼하고 이것도 못할 정도의 돈이 없다면 그거는 사회의 문제 아닐까?
그지? 그래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 허생이 웃으면서 자네들이 명색이 도적질한 도둑놈인데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하는가? 내가 자네를 위해서 돈을 마련해 주겠네. 와우, 허생이 뭐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주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래? 내일 바닷가 와 봐. 바람에 붉은 깃발을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인데 니네 마음대로 가져가 봐라. 하고 허생은 도적들과 약조하고 떠났대요. 도적들은 모두 미친놈이라 당연히 미친놈이라 비울 수 있죠. 또라이 새끼 이러겠지. 다음날 됐대 허생이 돈 30만 냥 싣고 나타나자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서 절했대. 왜 놀라서 절합니까? 허생의 말대로 진짜 뭐야? 있었잖아. 괜찮습니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둑질 뭐라 그래? 장군의 명령에 따르겠소. 자, 장군의 명령 따르겠소. 자, 잘 생각해봐. 이 장군은 누구야? 허생이야. 그치? 지금 허생에 대한 도적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미친놈이라 했지. 저 미친놈 하면서 비웃었죠. 허생이 떠날 때. 미친놈에서 이제는 장군이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허생이 해결해 줬으니까. 자, 허생이 뭐라고 그래? 야, 힘껏 가져가봐라. 도적들이 돈을 막 듭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마다 100금을 넘지 못해. 왜요? 그 당시에는 얘들아 이제 엽전이니까 양이 많죠. 돈 100냥을 짊어지 못한 모습에서 도적들이 오랫동안 굶주렸다. 이것도 되고요. 허생이 뭐라 그래?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100냥도 들기에 부족한데 어찌 도적질을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그죠? 남의 집 털어봤자 100냥도 힘들게 들 건데 지금 너희들이 평범한 백성이 되려 해도 이미 이름이 도적의 명부에 올라있다. 지명수배 중이니 어디를 갈 곳이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를 기다릴게. 각자 100금씩 가져가서 아내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 장만해라. 자, 두 번째 애들아 선생님이 두 번째 뭡니까? 지금 허생이 얘네 데리고 어디 갈 것 같아? 허생이 아까 봤던 섬, 사공과 같이 갔던 섬으로 가겠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거 다른 색깔로 칠하자면 허생이 원한 사회 모습이 뭐지? 첫 번째, 사공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교적 덕치주의를 원했고 지금 두 번째, 그 애들한테 뭐 갖고 오라 그랬지? 뭐를 사오라 했어? 아내는 사는 게 아니지? 아내 한 사람 될 거고 소 한 마리 사오라 했지. 이걸 통해서 허생이 원하는 이상사의 두 번째 모습, 가족 기반의 농경사회를 허생이 원하는 거지. 허생이 원하는 이상적 사회는 가족을 바탕으로 한 농경사회. 그래서 허생은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오고 소를 갖고 와라. 그 섬에 가서 가족을 이루고 농사를 지며 살자라는 허생의 이상적인 사회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도둑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집니다. 그동안 허생은 2,000명이 왜 2,000명이야? 도둑 1,000명인데 아내 데리고 올 거니까 2,000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립니다. 도적들은 약속한 날짜에 모두 도착했어요.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허생의 도둑을 쓸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는 도둑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여기까지 몇 번째 장면? 우리 5번째 장면입니다. 5번째 장면. 5번째 장면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허생의 도둑 처리 방식입니다. 괜찮습니까? 뭐라고요? 잠깐만 여기다가 쓰자. 5번째 핵심은 도둑 처리 방식입니다. 도둑 똑같은 말이니까 도둑이라 쓸게요. 도둑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도둑 처리 방식이 달랐죠. 일단 국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는 어떻게 했죠? 잡으려고 그랬죠. 괜찮습니까? 잡으려고 그랬죠.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죠? 지금 백성들이 가난해서 그런 거지. 근데 잡는다고 해서 얘네가 다시 평범한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허생은 어땠습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먹을 걸 줬죠.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줬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국가와 허생은 어떤 관계야? 대조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를 통해서 뭘 드러낼까요? 국가, 즉 정부의 뭐야? 무능을 비판하게 되죠. 뭐라고요? 지배층의 무능을 비판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5번 장면. 마지막에 써있죠? 나라의 근심 없앤 허생이고요. 허생의 영웅적 모습과 그 다음에 지배층의 무능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6번째 장면, 지금까지 우리 5번째 장면이었는데 5번 장면에 우리 날개들 한번 읽어봅시다. 허생과 도적들의 대화를 근거로 도적이 된 까닭은 뭡니까? 일단 도적들은 밭도 안에도 구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적길로 나섰죠. 이거 뭡니까? 집권층의 어떤 무능 때문에 극도로 백성들이 가난하게 물렸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쪽 보면요. 허생이 도적들에게 제공한 삶의 조건 뭡니까? 아내입니다. 아내를 이제 데리고 난 거 뭡니까? 가족 공동체고요. 집입니다. 삶의 기본적 터전 마련해주고 소와 논밭,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겠죠. 그래서 도적들이 양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집권층이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식을 제시했죠. 도적 문제를 해결한 허생의 비범한 집권층은 뭡니까? 잡으려고만 해서 해결하지 못했죠. 허생은 양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 근본적 조건을 충족시켜줬죠.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 빈서문을 데리고 갑니다. 자, 이를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허생원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집권층의 무능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고요. 허생의 창작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 오른쪽 보면 경제적 배경 어떻습니까? 유통구조가 취약하고 백성들이 피폐하죠. 사회 제도적 배경은 신분질서가 동요된다. 허생처럼 경제적 몰랑한 양반이 있고요. 변씨처럼 경제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상적 배경은 실학사상과 북학론이 대두된다. 실용적인 학문이 등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가끔 비교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별표 하나 칠게요. 허생도 빈섬에 가죠. 왜요? 이상적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홍길동의 율도국이라는 이상적 세계도 있어요. 차이가 뭐냐? 허생은 가족 공동체 농업 기반으로 그다음 좀 이따 나와요. 주변국과 무역을 통해 경제적 풍요를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안정된 생활 공간을 하고요. 이용후생, 무인도를 찾아 새롭게 건설했고요. 율도국은 뭡니까? 율도국은 추상적인 어떤 이상향이고요. 도피처의 성격도 띠면서 왜? 신분적 제약. 홍길동은 서자죠. 서자. 홍참판의 세컨드 부인의 사이서 난 서자입니다. 봉건적 질서 유지되고 기존에 있었던 나라를 정벌해서 뜻을 펼친 공간이다. 이 정도 그냥 가볍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몇 번째 장면이었죠? 5번째 도둑 처리 방식, 군도 처리 방식이었고요. 우리가 6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섬에 들어간 허생과 도둑들은요. 나무를 찍어 집을 짓고 자, 그 도둑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집도 줬죠. 대나무 엮어 울타리 만들었습니다. 땅의 기운이 아주 훌륭해서 온갖 곡식을 심는 대로 무성하게 자라고요. 김을 메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개 이삭이 달릴 만큼 풍년입니다.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는 모두 뭐 했어요?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가서 장기도로 팔았습니다.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마을이고요. 31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기근, 흉년이 들었대서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무역해서 100만 냥 얻었대요. 자, 선생님 이거 동그라미 3번 적을게. 허생이 원하는 이상적 사회 모습 뭐야? 해외 무역이 가능한 사회. 우리 아까 전 허생의 매점 매설을 통해서 뭐 했지? 경제 구조가 정말 취약했지? 그래서 허생이 원하는 것은 조선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국과 교류해서 해외 무역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허생이 원하는 사회 모습 3가지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가볍게 정리하면 허생이 원하는 사회 모습 3가지. 첫 번째, 유교적인 덕치주의가 있는 사회. 두 번째, 가족 기반의 농경사회. 세 번째는 해외 무역이 가능한 사회입니다. 아무튼 허생은 탄식합니다. 자, 이제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쳤다. 이 자그마한 시험 언제 나왔죠? 변씨한테 돈 빌릴 때 나왔죠? 하고 남녀 2,000명을 모아서 했습니다. 이 남녀 2,000명은 그 도둑들과 그 아내들이겠죠. 내가 처음 너희들가 이 섬에 들어올 때 계획으로는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옷을 따로 만들려 했다. 이거 뭐야? 나라를 세울 때 기초가 되는 문물을 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땅이 좁아. 또 내 덕이 얇으니 나 이제 여기 떠나겠다. 너희들은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을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먼저 먹도록 해라.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네 번째에서 허생이 원하는 사회 뭡니까? 장유유서의 유교적 사회입니다. 장유유서를 유교적 사회. 무슨 뜻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을 뭐 해줘라? 대접해줘라. 장유유서의 유교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허생이 원하는 사회 모습을 전체 다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6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6번째 장면은 허생이 이제 섬에 들어가서 이상적 세계를 만들고 싶었지만 어쨌든 뭐 그냥 허생의 원하는 이상적 세계를 만들지 못했죠. 그 이유는 섬이 작아서 그래도 도둑들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 빈섬에 실현한 이상의 모습이죠. 농업을 기본으로 하고요. 상업을 중시해 외국과 교육한다. 식량 비축하고 부를 축적하고 굶주린 사람 구제했고 예의범절을 중시했다. 좀 더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6번째 장면이 끝나지 않았다. 선생님이 착각했네. 뒤에 또 있는데. 자, 그리고는 뭐예요? 다른 배들을 뭘로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불태워서 뭐라고 합니까?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 들어온 사람이 없었겠지. 그 다음에 은자 50만 양을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100만 양이란 돈은 우리나라에서도 쓸 데가 없는데 이 작은 섬에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이 경제 구묘가 작은 곳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글 아는 사람 모두 배에 실어서 빠져나오면서 이 섬의 화근을 없애야지. 화근이 뭐야? 문제야. 왜? 글을 아는 사람은 뭐야? 나중에 이 섬에서 지가 권력자 왕이 될 거란 얘기야. 오케이? 우리 조선이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양반 사대부에 대한 비판적 모습이 들어갑니다. 글 아는 사대부가 백성을 착취하는 조선처럼 이 섬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글 아는 놈들은 모두 어디 육지로 가자. 이 섬은 어때? 나름 평등하게 서로 먹고 잘 살자. 이런 얘기. 여기까지 6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하죠? 글 아는 놈을 뭐라 그래? 문제다 해서 이거 우리가 식자우환이라 그래요. 식자우환. 알식자. 자, 글자를 아는 사람이 우환,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장면 6으로 끝나네요. 자, 왼쪽에 잠깐 날개 읽어보면요. 섬을 빠져나올 때 허생이 글을 아는 사람 모두 데리고 나온 까닭 뭡니까? 나중에 이 글하는 자가 권력자가 돼서 섬 사람들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백성을 착취하는 양반 사대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육지로 나온 허생은 나란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요. 돈을 이렇게 써도 은 10만 양이 남았어요. 이거 다 어디서 벌었어? 매점 매석을 통해 벌었죠? 자, 이제 이거 변씨 갖다 줘야지. 와, 변씨한테 10,000냥 빌렸는데, 그지? 10배다, 10배. 와, 변씨 투자 잘했다. 자, 변씨 찾아갑니다. 나를 기억하겠소? 변씨야 깜짝 놀라. 그대 얼굴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뭐야? 외모 생김새는 아직도 찌질하니 혹시 내 돈 만금을 털어먹은 거 아니요? 실패한 거 아니요? 허생 웃으면서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들이하는 것은 당신 같은 장사치지. 만금이란 돈이 어찌 나의 돌을 살찌우게 하겠소. 자, 여기서 우리가 허생을 좀 비판해보자. 허생은 뭘로 돈 벌었지? 장사로 돈 벌었지.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래도 이 장사꾼인 변씨가 실패했냐 물어보니까 야, 돈 갖고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돈 갖고 외모가 잘 되고 안 되는 건 너희 같은 장사치들이지. 나 같은 양반이 어디 돈에 흔들리겠냐 이런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서 허생에 계급의식의 한계가 드러나. 그게 뭐야? 양반과 너희같이 장사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허생의 계급의식에 이 말을 통해 허생도 자기와 계급이 한계 드러나.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허생은 조선에 모두 만민 평등을 주장한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허생은 양반과 장사꾼, 평민은 다르다야. 이거는 기본 전제야. 전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나는 양반이고 그래서 나는 돈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너희 같은 장사꾼이나 돈 보고 변화를 겪지. 이런 얘기야. 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만 양을 주면서 변씨한테 주면서 뭐라 그래? 내가 순식간에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해 책 읽기를 끝끝내 마저 못하고 그대에게 10,000양을 빌린 게 부끄럽다. 변씨는 깜짝 놀라. 왜 깜짝 놀라? 10만 양을 주니까
절하고 10만 냥 다 받을 수 없다 그래. 너무 많아. 10분의 1만 이자 치겠다. 여기서 10분의 1은 뭐의 10분의 1인지는 몰라. 뭐 만냥의 10분의 1에서 1000냥을 받을 건지 아니면 10만 냥의 10분의 1이니까 만냥을 받을 건데 내 생각에는 만냥의 10분의 1 같아서 1000냥만 이자로 받겠다면서 말했대. 허생이 뭐라고 그래? 야! 선생님이 형광펜 좀 칠할게. 여기도. 야, 내가 장사치야! 라고 장사꾼을 비유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또 허생의 계급의식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난 양반이야. 내가 너희 같은 장사꾼들이랑 같아. 막 이런 얘기죠. 그죠? 쥐도 장사꾼 방법으로 돈 벌었으면서 아무튼 허생은 그렇대요. 갑니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쫓아갑니다. 허생은 남산 아래 가더니 옛날 살던 오두막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늙은 할머니가 동그라미 자 이제 변씨가 늙은 할머니한테 허생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늙은 할머니 역할은 뭡니까? 정보 제공자입니다. 빨리 하고 있어서 변씨가 물어봅니다. 저기 오두막이 누구 집입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왈 허생원 댁이죠. 가난한 형편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지 5년 됐습니다. 부인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야 허생 아내는 남편이 죽은 줄 알죠? 변씨는 그제서야 그의 성이 허씨란 거 말았어. 이름은 모르죠. 이튿날 변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허생한테 돌려줍니다. 허생은 사양합니다. 야 내가 부자가 되겠다면 100만 냥을 버리고 10만 냥만 갖겠냐? 그러니까 나는 받을 필요 없다. 단 내가 지금부터 너의 도움을 받으며 살 텐다. 왜? 아내가 자꾸 갈고 그러니까 그대는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고 입는 것을 따져서 양식 좀 보내줘라.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줘라.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며 충분하다.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겠냐 해서 나는 안분지족의 삶을 살겠다. 소박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미안하면 가끔 와서 우리 집에 쌀이 좀 떨어지면 챙겨주고 옷감이 없으면 좀 줘라. 왜? 자꾸 없으면 또 아내가 지랄하면 또 나 나가야 돼 이거지. 변씨가 백방울 허생을 달래보았자 뭘 달래? 다시 10만 냥을 돌려줄려 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직접 찾아가 가져다 줬대. 허생도 받아들였고 조금이라도 많이 갖고 오면 어찌 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냐. 재앙은 이제 재물이야 해서 재물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허생은 부정적이죠. 술을 가져가며 기뻐서 서로 취하도록 실컷 마셨습니다. 이렇게 몇 년 지내자 두 사람의 정은 날로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변씨가 조용히 틈을 타서 도대체 어떻게 5년 만에 100만 금을 벌었는지 허생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허생이 대답합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허생이 벌었던 걸 얘기하겠죠?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않고 수레가 나라를 다니지 못한다. 즉 뭐야? 유통구조가 취약하고 그 다음에 해외 무역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 자급자족된다. 천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기 때문에 물건을 모두 살 수는 없지만 이를 10개로 쪼내면 100금이 10개가 되죠.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다. 우리 이거 분산 투자라 그러지. 물건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에서 손해본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 물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거 분산 투자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돈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개 나눠 투자해라. 그러면 한두 개 실패 보더라도 나머지 8개에서 성공하면 성공이다 이거야. 이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작은 장사꾼이 한 투자다 해서 분산 투자는 일반적인 장사꾼의 방법이다. 하지만 만금이란 돈은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할 수 있다. 수레면 수레, 배면 배, 한 고을이면 한 고을의 전부를 촘촘한 그물로 흩어내듯이 싹쓸이 매점만식할 수 있다. 묻, 육지에서 생산되는 10,000가지 물건 중에 한 가지를 다 사고 10,000가지 바다의 어족 중에 한 가지를 싹쓸이 하고 다음 약재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독점하면 그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겨있는 동안 모든 장사꾼들은 물건이 없겠지. 이런 사재기 방법은 백성들을 해치는 길이고 후세 당국자들이 내가 썼던 이런 사재기를 만약에 방법을 쓴다면 나라가 망할 거다 해서 자기의 돈 번 방법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해서 허생의 돈 번 방법 얘기했습니다. 일반적 장사꾼들이 얘기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매점 매서 싹쓸이
몰빵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다. 왜냐? 우리 조선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외 무역을 하지 않고 그다음 유통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씨가 또다시 얘기하죠. 그대 처음에 내가 돈을 꾸어줄 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돈을 빌려 했던 것입니까? 했더니 허생이 그대만 돈을 빌려줄 뿐만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빌려줬을 것이오. 어우. 나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 재주가 100만금이란 거금을 벌어들이기엔 부족합니다. 자, 허생 자기 능력이 부족하대.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려있다. 난들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활용하는 사람은 뭔 뜻이야?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더 큰 부자로 만든 것은 하늘이 명한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겁니다. 즉 무슨 얘기야? 변씨가 내가 돈을 빌려줄 줄 어찌 알고 왔냐 했더니 허생이 뭐라 그래? 그건 그 사람의 운명이다. 그 사람이 더 부자가 되려 하기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준 거다 이 뜻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운에 나는 어때? 그 운에 따라 행동해서 돈을 번 거다. 내 스스로 100만금을 벌기엔 내 능력은 부족하다 이런 뜻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 복에 의지해서 장사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했다. 만약 내가 내 돈 가지고 사사롭게 일했다면 그 성패는 알 수 없을 거다. 왜?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 능력만 믿고 했다간 성공을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또 변씨가 또 질문합니다. 지금 양반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자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당신 같은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 아닙니까? 당신은 왜 그런 재주를 가지고도 이렇게 짱 박혀서 책이나 읽고 지냅니까? 이거죠. 허생이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이 나같이 어둠에 파묻혔던 사람이 한두 분이요? 첫 번째 조성기 같은 분은 말이요.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지만 평생 벼슬 없이 얇은 옷을 거친 채 늙어 죽었고, 두 번째 유영원 같은 분도 우리 군량 및 전쟁 때 쓸 쌀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지만 바다 한 구석에서 일생을 살고 지금 나라 정치를 도모하는 인물들 보시오. 권력자들 보시오. 알만하지 않습니까? 어때? 다 무능하다 이거야. 이런 유영원과 그 다음에 조성기와 유영 같은 분이 없고 무능한 새끼만 있다 이거야.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장사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장사해서 번 돈으로 구왕 전 세계 왕의 모가지를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었지만 제가 그걸 바다에 버리고 온 까닭은 나라 안에서 쓸 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야. 한마디로 우리 조선은 인재등용의 문제점을 드러내죠. 인재등용의 문제점을 제시하죠. 다시 변씨가 뭐라고 했어? 지금 병자호란을 위해서 청나라에 복수하자라는 그런 지금 분위기인데 아니 너같이 뛰어난 양반이 왜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만 그러냐? 누구들 그렇다? 조성기와 그 다음에 유영원 같은 분들도 나보다 뛰어난데 그분 뭐하고 있다? 관리로 뽑히지 않고 저 구석에서 살고 있다 이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나도 돈을 많이 벌었어. 이 돈으로 전 세계 왕의 머리를 다 살 수 있지만 내가 이거를 버린 이유는 나라 안에서 쓸 데가 없다. 이런 뛰어난 인재들을 제대로 뽑지 못하는 이런 인재 등용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씨는 휴하고 탄식하고 돌아갔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자를게요. 여기까지 몇 번째 장면? 자, 이 장면은 상당히 길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6번째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7번째 선생님이 안 썼네. 여기까지 7번째, 그죠? 7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108페이지 이제 허생이 돌아다니면서 사랑 구하고 변씨한테 찾아가서 돈을 돌려준 7번째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왼쪽 날개통에 한 번만 더 반복합시다. 장사치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 인식입니다. 뭐예요? 재물 가지고 얼굴이 번들해진 것은 당신이지 만금이나 돈이 어찌 나의 돌을 살찌게 하겠소. 이건 뭡니까? 막대한 돈을 벌었음에도
어때? 장사치로 여긴 것을 불쾌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직까지 계급의식을 갖고 있다. 한마디 뭐야? 작가는 산농공상, 선비와 농사꾼과 그 다음에 공업인과 장사꾼은 서로 다르다 해서 계급의식에 한계 갖고 있다 해서 허생은 절대 평등 이런 거 아닙니다. 변씨 말에 허생이 왜 화를 냈습니까? 왜 냈어요? 변씨가 자신을 장사꾼처럼 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다음 선생님이 아까 놓쳤는데 놓치지 않았죠? 정리했는데 늙은 할머니는 정보 제공자고 요거 하나 놓쳤어요. 자, 그 할미가 뭐라 그랬어? 허생원 땡땡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뭐예요? 아내가 장사제입니다. 허생의 어떤 삶을 요약적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허생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자, 긍정적 측면 뭡니까? 돈을 벌어서 허생이 뭐 했어? 백성들을 구제해줬죠. 도둑들을. 그 다음에 현실에 무슨 해결했죠? 부정적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돌을 살찔 수 없고 정신을 괴롭힌 것으로 재앙을 여길 수 있다 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렇지만 개인적 자기 측면에서는 난 별로다 이거지. 변씨 역할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허생한테 질문 3개 했죠. 그래서 허생과 대화를 통해 허생의 가치관을 자꾸 이끌어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돈 벌었냐? 내가 돈 빌릴 줄 알았냐? 왜 지금 묻혀 사냐? 이거지. 변씨의 질문에 대해 허생이 지금까지 돈 번 어떤 행동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행동을 밝힌다는 점에서 변씨는 허생의 가치관을 드러내도록 질문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허생의 사재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을 당시 경제와 비교했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해외 무역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안에서 소비되는 자급자족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유통구조가 취약하고 취약한 유통구조 그 다음에 해외 무역을 안 하기 때문에 허생의 방법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허생과 일반적 장사꾼들의 차이입니다. 선생님 오른쪽 먼저 읽을게요. 일반적 장사꾼은 큰 돈을 쪼개서 여러 물건을 조금씩 사서 이익을 취하는 분산 투자를 한다. 허생은 큰 돈으로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해서 큰 이익을 취한다. 허생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통구조가 취약하고 그 다음에 해외 무역을 안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허생은 자기의 이 방법이 나라를 망친다는 것은 압니다. 오케이? 그래서 허생이 이걸 통해서 나라의 경제 형편을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씨가 질문했죠. 내가 빌릴 줄 알았냐? 허생이 뭐라 그래? 돈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운이기 때문에 빌려줬을 거다. 내 능력으로는 돈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지만 빌려준 사람의 운에 이제 맡겨서 일해서 성공한 거다 해서 허생의 운명론적 사고죠. 자신의 재주보다는 하늘의 뜻이었다. 이런 얘기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생은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 인물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로는 북벌론 주장하면서 실천한 데는 인재 등용에 힘쓰지 않는 무능하다. 그래서 인재 등용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 7번째 장면이었고요. 자, 이제 8번째 장면 들어가죠. 자, 변씨는 본래 정승 이완가. 자, 이완은 실제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요. 이완 조선 때 실제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사실성을 드러내죠. 각별히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 이완은 어영청 대장이었는데 언젠가 변씨와 얘기하다가 지금 여항 백성의 어떤 마을이라든가 또 백성의 어떤 동네에서 쓸만한 재주가 있어 큰 일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인물이 있냐 물었대요. 그래서 큰 일은 북벌이겠죠. 청나라 복수하자 이거겠죠. 그래서 변씨는 당연히 누굴 추천할까? 허생을 추천하고 이완이 깜짝 놀랍니다. 기이한 일이다. 정말 그런 인물이 있단 말인가? 그래, 이름은 뭔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소인이 그자와 3년 지냈지만 이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완이 비범한 사람일 것세. 한번 같이 가보세. 그래서 밤에 이 대장은 아랫사람 물리치고 변씨와 둘이 허생의 집에 갔습니다. 자, 변씨는 이완 일단 문 밖에 기다리게. 왜?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갔는데 그지? 처음 보는 사람 집 안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 변씨 그다음 어때요? 혼자 들어와서 허생 만나보고 이곳에 찾아온 이유 얘기했죠? 허생은 못 들은 척해. 왜 못 들은 척하죠? 허생은 지금 집권층 지금 권력자를 상당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야 갖고 온 술병이나 줘봐 하면서 서로 즐겁게 마십니다. 변씨는 밖에 이완을 밖에서 기다리게 한 게 민망하잖아. 계속 얘기합니다. 허생은 대꾸도 안 해요. 밤 깊자 허생이 말하죠. 그래 뭐라 그래? 들어오라 하시오. 이 대장이 들어왔어요. 허생은 편히 앉아서 이 대장이 온 거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무례한 태도 이 대장을 테스트하는 거죠.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있다가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막 얘기합니다. 허생이 뭐라 그래?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 지루하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야, 요즘 권력자 새끼들은 탁상공론만 심하다 이거야. 탁상공론.
요즘 권력자들은 탁상 공론한다. 비판. 선생님 탁상 공론이 뭐예요? 행동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주둥이로 떠드는 것만. 이거 비판한 거야. 말만 많아. 말만 많아. 너 지금 무슨 벼슬이냐? 어영천 대장입니다. 그래? 그 정도면 너 나라에서 그래도 신임 받는 신하겠네? 알겠어. 그래 그럼 내가 방법 알려줄게. 너희가 원하는 거 동그라미 1번. 이거 중요해요. 내가 그러면은 저기 제야에 숨어있는 고수를 뛰어난 와룡성생 같은, 와룡성생은 제갈공명, 삼국지에 나온 제갈공명이야. 이건 비유적 표현이죠. 뛰어난 능력자, 제갈공명 같은 능력자를 내가 소개할 테니까 네가 임금한테 가서 유비가 한 것처럼, 유비가 제갈공명한테 한 것처럼 상고초를 할 수 있겠냐? 상고초를 뭐야? 3번이나 찾아가서 인재로 어때? 모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 이거야. 한마디로 첫 번째 허생이 제시한 계책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적극적 인재 등용하란 얘기야. 이완이 뭐라 그래? 생각하더니 어렵겠습니다. 왜? 아무리 그래도 임금이 어떻게 그 찾아 3번이나 찾아가냐 이거지. 이거 허생이 어이가 없지? 나는 그 다음이란 말 모른다. 그래도 이 대장이 자꾸 부탁하자. 허생은 알겠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갑니다. 지금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하여, 여기서 그 자손놈이 어때? 떼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서 우리나라, 떼놈은 이제 청나라겠죠? 청나라에서 도망쳐서 우리나라에 많이 왔다. 그래서 이리저리 떠들며 아주 외롭게 지내고 있다. 네가 임금께 말해서 왕가의 여자들을 뽑아 그 떠돌아다니는 명나라 장수와 병사들에게 시집 보내고 권력자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에게 살림집을 내줄 수 있겠냐.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우리 조선도 병자호란을 해서 청나라한테 쳐맞았지만 우리가 부모라 모시는 명나라도 청나라한테 맞아가지고 비실비실 거리더거든. 그래서 명나라 애들이 청나라가 싫어서 우리 조선으로 많이 넘어왔어. 그러면서 조선은 옛 은혜를 입었다. 이거 뭔 뜻이야? 이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어 우리를. 임진왜란 때 조선은 우리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 우리를 고맙게 여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조선에 가서 살 테니 살아야겠다 해서 조선으로 넘어온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명나라 장수들 중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야? 조선에 와서도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네가 왕한테 얘기해서 이 명나라에서 온 누구를? 명나라에서 온 후손들을 우대해줘라. 자, 이게 두 번째 계책 뭡니까? 두 번째 계책 명나라 후손을 빨간색으로 썼나? 아니죠. 자, 명나라 후손을 조선에 사느냐, 조선에 살고 있는 명나라 후손을 뭐해? 후대해라. 오케이? 대접해라. 잘 대접해라. 이게 두 번째 계책입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색칠을 조금만 다르게 할게요. 첫 번째 계책은 적극적 인재 등용하고 두 번째 계책은 명나라 후손을 대접해라. 아니 너희가 주둥이로는 북벌론을 명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청나라를 복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 조선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명나라 장수들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왜 말로만 북벌 명나라를 위해서 청나라 치자 이런 얘기 하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명나라 대접해라. 이러니까 이 대장이 어렵겠습니다. 허생이 아니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우면 너 뭐 할 수 있냐? 쉬운 일인데 한번 할래? 네. 알겠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천하의 큰 뜻을 이때 대의는 북벌이야. 청나라 복수를 하려면 천하의 영우 호걸드가 사귀고 결탁해야 된다. 또 남의 나라를 치려면 첩자를 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청나라가 천하의 주인이 됐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하지만 지금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복종하는 척을 한다면 저들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명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왕의 자식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칠도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청나라한테 부탁한다면 저들도 조선이 자기들과 친해지려는 우리의 모습 보고 기뻐서 허락할 거다. 이해돼? 그렇게 하면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나라 안의 왕의 자식들을 뭐해? 뽑아서 머리를 깎아 변발하고 변발 알지?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머리가 있다면 여기 어때? 앞대가리 다 깎아버리는 거 오케이? 아 깎은 거 머리가 없지. 왜 머리를 그려 그지? 앞대 아이씨 아예 망했다 그지?
여기서 앞대가리 깎고 이 뒤에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기른 거지. 예전에 막 영화 황비용 이런 옛날 전통 사극품인데 아무튼 변발하고 오랑캐 복장 입히고 선비들은 거기 가서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 과거 시험 보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가서 장세하게 하여 청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엿보고 한족 청나라가 아닌 민족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뭐야? 또 나라의 축을 씻을 것이다. 뭐야? 청나라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청나라와 세 번째 방법 뭐야? 청나라와 전략적으로 교류를 해라 이거야. 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지. 그냥 우리 조선에서만 뭐야 싸우자 이기자 이게 아니라 뭡니까? 청나라와 적극적 교류를 해야 우리가 청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만약에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에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하자. 뭐야? 명나라 황족에서 다음 왕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가 뛰어난 사람 추천해 주자. 잘 되면 우리가 명나라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돼도 우리가 명나라에서 가장 큰 파트너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이 뭐라 그래? 4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머리 자르고 누가 오랑캐 옷을 입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허생이 졸라 빡쳤죠. 야, 4대부가 뭔데 이 새끼들아.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4대부야?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어디 있어. 입는 옷은 모두 흰 옷만 입는데 우리 양반들 흰 옷 입었죠? 이것은 죽을 때 입는 옷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거는 우리 남쪽 오랑캐 뭐야? 일본 놈들의 방망이 상투인데 우리한테 예법이 어딨냐 이거야. 오케이? 뭐야 이건 뭔 뜻이야. 우리한테 예법은 없다. 조선 4대부들의 복장과 어때 예법이 허례허식 뿐이다. 번옥이라는 사람 말이야. 원한을 갖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도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랑캐 복장을 입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 지금 너희가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한다고 하면서 그까지 상투 하나 아까워한단 말이 돼? 앞으로 말을 타고 전쟁하며 말을 타고 칼을 치고 창 찌르고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데 그따위 옷을 입으면서 그게 예법이야? 이런 얘기죠. 자, 사례를 제시했죠. 번호기와 무령왕 사례 제시했어. 이런 사람도 이러는데 너희들은 예법 지킨다고 못한다 그래? 내가 처음에 너한테 3가지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못한다고 해. 그러면서 네가 신임 받는 신하야? 신임 받는 신하가 이런 것이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하면서 뭡니까? 지배층을 대변한 이완대자한테 화를 내죠. 그래서 칼을 찼죠. 이 대장 깜짝 놀라 도망갑니다. 이튿날 다시 이 대장이 허생을 찾아갔더니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어요. 자, 허생 사라졌죠. 왜? 무서워서 튀었나? 자, 이거는 허생이 사라진 미완의 결말로 마무리되는데 선생님 미완의 결말 구조 이 왼쪽 잠깐 읽을게요. 허생이 어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주인공이 잠적해버리죠. 이거를 미완의 결말인데 그럼 왜 이런 작가는 미완의 결말을 했냐. 먼저 첫 번째, 허생의 가치관이 그 당시 조선에 수용되기 어려운 너무 급진적이었어. 너무 진짜 미래의 어떤 미래에선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서 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허생을 이제 사라지게 만든 거고, 두 번째 허생의 비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세 번째 여운을 남기고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3개는 꼭 정리해서 외우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마지막 몇 번? 8번인가요? 8번 장면인데 8번 장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이완과 대화죠. 능력 있는 인재를 쓰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변씨와의 대화였죠. 조성기 유영원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들처럼 쓰임을 받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완과의 대화에서 허생의 반감입니다. 이완 대장에 대한 태도 늦도록 기다리게 했고요. 들어왔을 때 일부러 일어나지 않았고요. 찾아온 뜻을 설명하는 글을 꾸짖고요. 당시의 권력자들이 북벌을 외치면서도 위정자들에 대한 반감. 괜찮으니까 북벌을 외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말로만 떠드는 거죠. 허생의 시사삼책이 뭐냐면 3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첫 번째, 적극적 인재 등용해라. 지금 너희가 안 하고 있잖아. 두 번째, 명나라 후손을 후대해라. 오케이. 세 번째, 청나라와 전략적으로 교류를 해라. 하지만 이거 3개를 다 못한다 그랬죠.
자, 허생이 이완대제에게 제시한 세 가지 정책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죠. 적극적 인재 능력, 그다음 명나라 수는 후대해라,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청나라 교류해라 이겁니다. 자, 허생과 이대장의 이완의 대장의 입장 차이입니다. 첫 번째 계책은 어때? 임금이 신하한테 몸을 낮출 수 없다. 그래서 힘들다. 두 번째는 어때요? 권력자들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을 거다. 세 번째는 사대부들이 머리 자르고 청나라 옷을 입는 것을 예법에 어긋나서 힘들다. 허생, 실리를 중시하면서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제시했고 이완은 명분에 얽매여서 체면을 지키려 했죠. 그래서 허생이 이완을 죽이려고 했죠. 자, 그래서 결국 예법과 명분에 얽매인 사대부를 비판한 허생입니다. 번호기와 무령안의 예시를 들어서 이런 뛰어난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왜 니들은 못하냐 이거지. 번호기는 복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자신의 머리를 깎았고 무령왕은 어때? 오랑캐 옷을 입었다. 전통과 간습을 버리거나 자신을 희생한 인물의 예를 들어서 왜 너희는 이들처럼 하지 못하냐라는 사대부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허생이 큰 소리로 이대장을 꾸짖은 까닭은 당연히 뭡니까? 말로는 부국강명 주장하지만 어때요? 실질적 노력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은 8개의 장면을 통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자, 소단어 학습 활동 들어가면 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리합시다. 처음에 허생의 집에서 아내와 허생의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났고요. 변시의 집 가서 허생이 변시할 때 돈을 빌릴 때 허생의 당당함과 변시의 인물을 알아보는 능력을 이제 드러났고요. 안성 제주도에서 허생이 뭐예요? 우리 그 매점매석 통해서 유통구조의 취약성과 그 다음에 양반의 허례의식을 비판했고요. 빈섬에 가서는 허생이 원하는 이상적 사회 모습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빈섬을 통해서 도둑 처리 방식, 그 다음 허생의 유교적 덕치주의, 가족 기반의 농경사회, 그 다음에 또 뭐죠? 해외 무역할 수 있는 사회, 그 다음에 장유유서를 기반으로 한 유교사회 이거 알 수 있었고요. 변씨 집에 가서 약간 계급의식에 돈을 갚으면서 계급의식의 한계를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허생 집에서는 이완을 보고 세 가지 계책 제시하고 그걸 못한다니까 이제 화를 내는 모습 볼 수 있었죠. 자, 허생의 성격을 봐봅시다. 허생의 아내를 통해서 어때요? 생계에 관심이 없고 글 공부하는 몰락한 양반이고요. 변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구차한 모습 보이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비로서 주관이 분명하고요. 도둑들한테 어떻습니까? 사대부로서 문제 의식과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고요. 근본적 해결책 제시했죠? 이완대자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지배층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질타하는 비판적 지식인이자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다. 그 다음에 이 소설에 나타난 당시 사회상입니다. 허생이 사재기한 거 뭡니까? 경제구조 유통구조 취약했다. 양반의 허례없이 비판한다. 그 다음 빈섬을 데리고 한 거 뭡니까? 지배계층의 무능함을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허생의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나라 정책의 세 가지 제안했죠. 모두 거절당했죠. 인재 등용 제대로 안 되는 사회. 그 다음에 어때요? 말만 북벌론하는 사회. 그래서 양반층을 비판하는 허생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고요. 허생을 평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도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핵심 정리 제재 한눈에 보기 앞에도 있었던데 똑같이 있네요. 보면 비판적이고 풍자적이야. 누구를? 권력층을. 전지적 작가 시점. 고전 소설은 거의 99% 전지적 작가입니다. 제재 허생이라는 선비의 비범한 재주와 신기한 능력을 제시했고요. 조선 효종 때입니다. 북벌론이 막 한참 떠들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그 다음에 국외가 배경이고요. 주제 지배층 양반의 무능과 허례의식 비판합니다. 자, 특징입니다. 허생이라는 인물의 행적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실학사상 바탕으로 조선의 문제를 비판하고 이용후생, 부국강명을 제시하고요. 빈섬이란 상상적 공간을 통해 이상적 모습도 제시하네요. 별로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소단원 정리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